네, 안녕하세요. 익산의 백제 건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원광대학교 건축학과에 있는 안선우 교수입니다. 익산 지역에는 백제가 천도했다는 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시오레닌, 여기서 발견된 관세음 응원기라는 책에 따르면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로 천도하고 새로 정사를 지어 경영했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백제 무광왕은 백제 무왕을, 그리고 지모밀지는 이 근마 지역을 새로 정사를 지었다고 하는 이 정사는 바로 제석사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제 유적들이 익산에는 왕궁리 유적, 그리고 미륵사지, 제석사지, 그리고 쌍릉, 익산토성 등의 여러 유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에 있는 백제 유적의 위치들을 보면 왕궁리 유적이 남쪽에 위치하고 왕궁리 유적의 동쪽에 제석사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익산 쌍릉이 자리하고, 그리고 북쪽에 익산 미륵사지, 그리고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사이에는 익산 토성과 근마 도토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왕궁리 유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왕궁리 유적은 동벽이 493m, 그리고 서벽이 490m, 남벽이 234m, 북벽이 240m에 이르는 유적입니다. 이 왕궁리 유적은 전부 사면이 담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건물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왕궁 유적의 이런 도면을 보면 지금 파란색은 사찰이 경영되었던 곳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아닌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은 아마 궁궐에서 경영했던 건물로 추정되고 있는 건물지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건물지들은 건물지의 구조에 따라서 구분해 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건물지에는 그 그림 하단에서 보이는 것 같이 와적기단, 이러한 와적기단이 있는 곳도 있고, 또 땅속에 직접 기둥을 묻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굴립주 형식의 건물지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왕궁리 유적에서는 다양한 건물지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심 전면부의 담장에는 문이 3개가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도 이런 문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북쪽에도 문지가 하나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중심 건축물들은 남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런 중심 건축물 뒤쪽에는 정원유적, 백제의 정원유적이 자리하고 있고, 그 뒤로 언덕 위에는 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후원의 서쪽에는 공방영역, 그리고 화장실 유적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발굴 조사에서는 이 주건물지, 가장 큰 대형 건물지 동서 방향 앞쪽에 장랑이라고 하는 긴 건물지들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왕궁리 유적의 대형 건물지입니다. 대형 건물지의 하부 구조를 보니까 아래쪽에 이러한 흙을 다져서 만든 그런 토심 구조라고 하는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가 왕궁리 유적뿐만 아니고 부여에 있는 관북리 유적에서도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부여 관북리 유적은 아시다시피 사비기의 궁궐터로 추정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발견된 건물지의 흔적이 바로 왕궁리 유적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지는 굉장히 대형 건물지이고, 일부에서는 이 건물지를 궁궐의 정전, 즉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지를 상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대략적으로 추정해 본 그림입니다. 이 왕궁 유적에서는 백제의 정원과 후원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 정원의 중심 시설에서는 화려한 궤석과 그리고 강자갈들로 장식한 그런 모습이 드러났고, 주변의 시설들에서는 정원 중심부로 물을 공급하고 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석조 유구, 그리고 물이 흐르게 만든 기역자형 배수로, 또 물을 모으는 시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확인되었죠. 또 후원은 이쪽 뒤쪽에 있는, 정원 뒤쪽에 있는 후원은 구릉 아래에 폭이 2.7m에서 7m에 이르고 길이가 485m 정도에 이르는 대형 수로, 이렇게 곡선을 지어서 흐르는 대형 수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대형 수로는 동쪽에서 북쪽, 서쪽을 감싸며 흐르도록 설계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대형 수로 외에 이렇게 자그맣게 보이는 파란색 곡수로가 보이는데, 이런 곡수로 6개, 그리고 집수시설, 이런 것들도 확인되었고, 후원의 가장 높은 지대에는 정방향의 건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정방향의 건물지는 아마 추정해 보건대 제사유구로 추정되기도 하고, 또 주변을 관망하는 그런 시설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지닌 건물지가 확인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후원 영역에서 또 하나 보이는 것들은 바로 후원 영역에도 궤석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원 유적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일본 나라의 평성궁 동원에서도 이런 정원 유적이 확인되고 있는데, 또 정원에 사용된 그런 궤석들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중국에서 가져온 돌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랬음을 볼 때 우리 백제가 중국,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왕궁 유적의 항공사진에다가 확실하게 건물지가 확인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그런 건물지들을 위에 올려봤습니다. 올려봤을 때 남쪽에 이런 3개의 문이 있고, 동쪽과 서쪽에 작은 문, 그리고 북쪽에도 작은 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정면부에 중심 건물이 아마 중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후원 영역의 정상부에 이러한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정원 유적에는 이 정원 유적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건물지가 또 확인되었음을 볼 때, 아마도 왕궁 유적을 대략적으로 모든 건물을 다 복원하거나 그런 것들 연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의 위치는 이렇게 자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전 건물지의 앞쪽, 남쪽에 동서로 좌우로 긴, 서로 마주보는 그런 건물지가 최근에 이제 확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익산 지역의 또 대표적인 유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제석사지입니다. 제석사지. 이 제석사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실의 사찰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석사지에 대한 그 관세음원기의 기록을 보면 정관 13년, 이때가 이제 639년입니다. 639년 11월에 뇌우에 의하여 제석정사의 불당, 7급 부도, 낭방 등이 모두 불타버렸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7급 부도는 7층 목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낭방은 회랑과 승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탑 아래의 초석 속에는
종종 칠보와 불사리를 넣은 수정병, 동판으로 만든 금강 반야경 이런 것들을 목칠함에 넣어두었는데 초석을 빼내보니 모두 소진되고 오직 불사리병과 반야경 넣어둔 칠함만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수정병은 내외가 철견하고 뚜껑 역시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리는 모두 없어져 나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병을 가지고 대왕한테 가니 대왕은 법사를 청하여 참여하고 병을 열어보니 불사리 6개가 모두 병 안에 있어서 밖에서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왕과 여러 궁인들은 불교에 대한 신앙을 배가하고 다시 탑을 쌓아 이를 저장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익산 제석사지는 639년에 불에 탔고 다시 탑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석사지 목탑 하부에 봉안되어 있던 그런 수정병, 반야경 뭐 이런 것들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석사지를 복원했을 때 복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목탑지가 있습니다. 목탑지. 목탑지 상부에는 길이가 1.8m 이르는 거대한 초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초석을 심초석이라고 하는데, 이 심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목탑을 세울 때 목탑의 중심부에 상부의 구조를 지지할 수 있도록 기둥을 세워 받치기 위해서 설치한 초석이죠. 그러니까 목탑의 중심적인, 그러니까 목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에 심초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탑지 하부를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흙과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을 층으로 점점 다져 만든 그런 층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건축 기법인 판축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판축 기법은 굉장히 많은 공력이 필요하고 또 이 공법 자체가 상부의 구조를 아주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공법이죠. 이런 판축 기법은 미륵사지 그리고 익산 쌍릉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법입니다. 제석사지의 모습을 보시면 남쪽에 문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탑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금당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강당, 그리고 사면이 회랑으로 구성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소위 일탑식 가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왕궁리 5층 석탑. 이 왕궁리 5층 석탑을 1960년대 말에 해체 수리를 하면서 바로 왼쪽에 있는 사리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수정병, 그리고 금강 반야경 이런 것들이 아까 관세음응원기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록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석사가 화재로 불타고 난 뒤에 나머지 폐기물들을 어디에다 버렸을 것인지 보니까 제석사지의 뒤쪽에서 그 폐기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폐기 유적에서 보니까 어떤 것들이 발견되었냐면 뭐 소주상들도 발견되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벽돌, 흙으로 만든 흙벽돌
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석사가 가지는 문화적 이상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진은 부여 능산리 사지의 추정 모형입니다. 능산리 사지는 567년에 세워졌고요. 이 능산리 사지의 모습을 보면 남쪽에 문이 있고 그 뒤로 목탑이 있고 그 뒤로 금당이 있고 그 뒤로 강당이 배치되는 그런 구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석사지의 가람 배치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백제문화재현단지의 능산리 사지의 능산리 사지를 재현해서 만든 그런 건축물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세 칸의 문이 있고 그 문 주변으로는 회랑이 두르고 있고 문 뒤쪽에는 5층 목탑이 있고 그 뒤로 2층에 금당 그리고 그 뒤에 강당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77년에 세워진 부여 왕흥사지도 마찬가지로 중심 건물은 1탑식 가람의 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문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목탑 그리고 그 뒤로 금당, 강당이 배치되고 강당과 금당, 목탑을 휘랑이 두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부여 정림사지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부여 정림사지도. 이러한 가람 배치 형식을 바로 1탑식 가람이라고 하는데 부여 군수리사지하고 금강사지에서도 발견되었죠. 중심 축선상에 문, 탑, 금당, 강당이 배치되고 사면을 회랑으로 둘러싸는 형식. 이러한 1탑식 가람의 배치 형식이 바로 백제의 대표적인 가람 배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본에 있는 사천왕사에서도 볼 수 있죠. 즉 이런 사천왕사의 모습, 일본에도 이러한 1탑식 가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백제와 일본이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미륵사지입니다. 자,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대에 창건된 대규모 국가사찰입니다. 미륵사지는 일반적인 백제시대의 1탑식 가람과는 다른 3원 병렬식 가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앞쪽에 문이 있고 뒤에 탑이 있고 뒤에 금당이 있고 뒤에 강당이 배치는 되는 형식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앞쪽에 문이 있고 뒤에 탑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금당 그리고 강당이 배치되는데 그러한 1탑식 가람이 바로 중앙과 좌우에도 배치돼서 병렬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륵사지는 왜 이러한 백제시대의 1탑식 가람과는 다른 가람 배치의 구조를 보이느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미륵사지의 명칭처럼 아마 미륵신앙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륵보살이 이 땅에 내려와서 3번의 설법을 통해서 중생들을 구제한다라는 거죠. 즉 그러면은 그 3번의 설법을 위한 장소, 그래서 3번의 설법을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개의 원으로 구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또 미륵사지 이 남쪽에 있는 이러한 단간지조와 남쪽 공간은 통일신라 시대에 확장이 됩니다. 즉 미륵사지라고 하는 것은 백제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사찰이었지만 통일신라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미륵사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중앙에는 목탑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좌우에 석탑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륵사지 창건 관련한 기록을 보면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보수할 때 거기서 발견된 사리장엄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평 사택적덕의 딸인 백제왕후가 재물을 희사해서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한다. 이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죠. 즉 미륵사지 석탑은 639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삼국유사에 미륵사지 창건 연기설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에 큰 목가에 이르니 미륵삼존이 목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했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여기에 큰 절을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왕이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였다. 그리고 곧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이를 부르니 신비스러운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헐고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여기에 미륵 삼존의 상을 만들고 회전과 탑과 낙모를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라 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삼국유사에 나오는 창건 연기설화에서도 이런 3원씩 병렬가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륵사지라고는 대형 국가사찰은 어느 정도 규모이냐?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빨간색 영역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영역이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림사지가 이만한 영역밖에 되지 않지만 미륵사지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가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익산 미륵사지는 바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건립한 대규모의 국가사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미륵사지 서금당지에 있는 하부 구조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둥을 바치는 초석 그리고 그 초석 하부에 또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초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석 상부를 보면 이렇게 깎아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렇게 깎아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것을 결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목재가 되었을지 아니면 석재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깎아낸 턱을 깎아내고 건물의 부재를 결구했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 공법이 굉장히 우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미륵사지 서금당지에 추정해서 복원한 모형입니다. 미륵사지에서는 또 치미가 출토되었죠. 이 치미의 크기가 높이가 99cm, 전체 길이가 85cm, 후미 깃이 53cm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게만 해도 상당한 무게가 되는 거죠.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끝에 이렇게 설치하는 기와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이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침이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륵사지 석탑, 국보 1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미륵사지 석탑이 있죠. 미륵사지 석탑은 왜 중요한 석탑이냐? 바로 그 당시에 탑을 나무로 지었는데 이러한 목탑을 석탑 형태로 변환시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석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최대의 석탑이기도 하고 미륵사지 석탑을 한번 보시죠. 미륵사지 석탑을 보시면 이 목탑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단부,
건물의 하부를 받치는 그런 기단부, 미륵사이 석탑은 이중 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돌들이 바로 기둥석인 거죠. 이러한 기둥석이 무엇을 받치고 있냐면은 상부에 공포라고 추정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받치고 있고, 우리가 일명 이제 석탑용어로 따지면 옥계 받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돌이 얹혀져 있습니다. 목탑의 형식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석탑인 곳이고, 이 미륵사이 석탑의 가장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이런 기둥석과 기둥석 사이에 세우는 이 면석이 한 개의 부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륵사이 석탑의 중심부에는 바로 목탑에서 보이는 심주석이 세워져 있는 거죠. 사실 이 미륵사이 석탑은 돌을 쌓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받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부에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륵사이 석탑에서 내부의 공간, 동서남북 사방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 바로 여기에 모셔진 진신사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렇듯 미륵사이 석탑은 구조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간을 만든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에 대해서는 9층인지 7층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 작업의 모습입니다. 유물의 모습이 굉장히 섬세하고 뛰어난 우수한 유물인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미륵사이 석탑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그림은 미륵사이 석탑이 무너져 있을 때 일본인들이 실측을 한 건데, 그 실측한 것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실측을 했습니다. 특히 이 미륵사이 석탑 도면 중에서 가운데쯤에 이 점선으로 두 줄이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바로 탑의 찰주, 중심에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부분을 받치기 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던 돌까지도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미륵사이 석탑의 사진은 보수가, 콘크리트를 가지고 보수가 끝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일제시대 미륵사이 석탑을 잘못했다, 보수했다, 잘못 보수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관점은 굉장히 그 당시에 콘크리트라고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륵사이 석탑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미륵사이 석탑이 보수되기 전에 그런 모습이고요. 이 미륵사이 석탑을 보수한 이유는 뭐냐면, 먼저 콘크리트가 이제 수명이 다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해체 보수를 진행했는데, 실제 이 콘크리트를 깨보니까 아주 단단해서 깨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즉 공사를 너무 열심히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콘크리트를 다시 씌우기는 그러니까 다시 최근에 보수 정비를 완료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석탑을 보존할 수 있을까?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전부 다 복원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사실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부 구조, 상부 형태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추측해서 복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런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또 작은 기둥들이 받쳐져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일제강점기에 기둥을 받쳤던 거고, 그 작은 기둥에는 대정 4년이라고 그래서 그때 보수했다라는 기록을 명확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 미륵사유석탑을 잘못 보수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익산 쌍릉입니다. 익산 쌍릉은 옛날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능이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능선 정상부에 이렇게 왕릉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쌍릉에서 출토된 발견된 이 목관을 보니까 이 목관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목관과 유사하고, 목관의 재료도 일본에서 나오는 금송이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죠. 즉 이것은 일본과 백제가 밀접하게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또 쌍릉에서는 최근에 발굴을 해보니까 판촉 기법이 확인되는데, 이런 백제의 다른 고분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런 판촉 기법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또 주변 발굴을 해보니까 주변 봉분 주변으로 성토가 많이 돼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러면 이 성토한 부분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보이는 능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쌍릉에서 나온 이제 출토된 유물입니다. 뭐 유물의 형태나 그리고 특징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발견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런 사진들은 뭐냐면 바로 대왕릉과 소왕릉의 석실입니다. 이 석실의 모습은 바로 백제 사비기의 능산리 고분과 석실의 축조 방식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다듬은 정도나 또 돌의 맞춤들을 보면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되어 있고 정밀하게 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밀히 맞춰져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방식은 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인고를 조사해 보니까 유전자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기가,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신체, 키,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발견됐는데, 그 시기가 바로 백제로 판명되었죠. 다음은 오금산성입니다. 오금산성은 여러 차례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백제 시대 축조하고 그리고 이후에 개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신증동국여지 승남에서는 보덕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670년 신라 문무왕 10년에 고구려 부흥운동의 중심 세력인 안승과 그의 예하 사천 여호를 익산의 금마저 지역으로 옮기고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봉하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익산 토성은 오금산성, 보덕성이라고 불리는데, 오금산성은 백제 부왕이 어려서 이곳에서 말을 캐면서 오금을 얻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물론 이제 익산 토성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뭐 석성이기 때문에 토성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산성의 지명을 따질 때 무슨 산성, 무슨 산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명칭은 분명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금산성의 형태를 보시면 지형을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돌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남문이 있는 그 주변에는 돌을 아주 정교하게 쌓아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익산 지역의 백제 건축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익산 지역 백제 건축에는 도성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익산 지역에는 유일하게 확인된 백제 왕궁 유적이 존재하고 있고 대규모의 국가사찰, 미륵사가 있습니다. 또 왕실에서 경영했던 제석사가 자리하고 있고 왕의 무덤인 쌍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를 위한 산성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즉 익산 지역의 백제 건축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세운 건축물들이고 백제의 우수한 건축 기법과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들입니다. 건축의 구조, 규모 이런 면에서 부여에 있는 백제 건축물과도 비교되는 건축이고요. 과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익산이 백제가 천도하지 않고 지방에 이러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즉 익산 지역에는 백제의 건축 유적들은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백제가 천도를 목적으로 익산에 여러 건물을 세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익산 지역에서 그 당시의 생활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금마 도토성 여러 발굴되지 않은 그런 여러 유적들에 대해서 추가 발굴 조사도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밝혀진다면 익산 지역의 백제 건축의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삼국시대 익산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백제 건축의 익산 지역 백제 건축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